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박아름 목사입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신구약 중간 이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이 주변 민족들, 나라들, 제국들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이스라엘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페르시아, 바로 바사 제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바사 제국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이 페르시아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사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싸우고 영향을 받는 것은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뭐 암문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가까운 민족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세계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 고대 근동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또 이집트도 지배하게 되고 그 넘어서 그리스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지역에 벌어지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인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메데하고 바사라는 지역이 통일되면서 하나의 나라로 묶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 거죠. 이 고대 페르시아는 처음에 급성장하게 되면서 여러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 방식과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다른 이후에 나오는 제국들이 굉장히 빠르게 영토들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고대 근동사회라고 하는 곳이 큰 제국으로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큰 제국은 당시의 이동수단이라든지 통신수단 같은 것들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하고 또 주변의 큰 도시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지만 그보다 작거나 혹은 영토로 우리가 표시를 하지만 사실상 방치된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성장한 제국들은 그런 곳곳에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지역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가지고 중앙으로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왕은 군사를 파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막상 군사가 그러한 지역에 가게 되면 이미 전쟁이 끝났거나 상황이 다 종료되어서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점령당하기도 하고 혹은 그 지역을 쉽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묶이게 되면서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래 다른 민족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어차피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 이름만 바뀌는 거고 왕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바벨론이 지금 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급성장하면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원래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침략했던 바벨론 위해서 싸워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되든지 바벨론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페르시아는 쉽게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쉽게 점령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페르시아와 싸우는 민족 혹은 지역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을 그냥 점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던 중앙 집중화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방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바벨론이랑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점령했던 그 나라의 엘리트들, 귀족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점령했던 그 지역은 흔히 이야기하면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되지 않고 그들은 바벨론에 충성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인력 혹은 고급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반대로 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왔었던 그런 엘리트들, 바벨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이 귀족들이나 엘리트 같은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보내주게 되면서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니까 고레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고레스가 이렇게 각 지역을 다시 살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모든 것을 중앙 집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올라오는데 별로 피를 흘리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몇 번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고레스가 각 지역을 다시 살리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해주고 다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좋은 충성도를 갖게 되면 만약에 그 외곽이 어떠한 공격을 받거나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하게 될 때에 당연히 고레스에게 충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중앙에서 그 지역을 컨트롤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방어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쉽게 그 지역을, 외곽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리의 땅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뭔가 좋은 생각과 우리가 요즘 시대에 생각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심 쓰듯 예루살렘 지역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항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지역이에요. 위에서 내려와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집트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항상 모든 제국들이 갖고 싶어하는 땅이었어요. 거기는 풍족한 땅이고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가 발전한 아주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은 혼란할 수밖에 없는데 고레스는 이 지역을 다시 재건하게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지역을 완고히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고레스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두 번째 왕이 됩니다. 7년 5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통치했는데 이때에 이집트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되니까 그 지역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갈 수 있고 보급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이집트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거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없고 제대로 된 시설들이 없었다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페르시아 군대도 당연히 힘들고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버지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활성화되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집트로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사가 없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왕을 선출하냐 하면 페르시아의 중진 신하들 7명 중에 1명을 왕으로 선출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가 왕으로 선출되고 인정받았지만 항상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통성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고레스의 딸이었던 아토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이 아토사하고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진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 때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이 됩니다.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까지,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 이집트까지 굉장히 큰 영토를 갖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완전히 하얀색은 일반적인 땅이고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페르시아 영토이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이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잘 보시면 홍해라든지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아랄해, 아라비아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가 가장 넓은 땅을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지역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 지역이 되는 거고 그 위쪽에 지중해를 지어서 그 위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까지 차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뻗어나간 거죠. 바벨론은 저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왕국의 길이는 약 6,400km 정도 됐었고 총 면적은 480만 제곱킬로미터 됐었고 인구는 2천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땅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때 전 세계 인구가 약 1억 7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10%가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에 이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이때 말고도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쪽도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도 사람들이 꽤나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 미국 쪽이나 이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 따져봐야 전 세계에 2억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나라겠습니까? 그만큼 페르시아가 사실상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가 찬란했던 시기는 이 다리오 시대하고 아하수에로 시대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게 되는데 그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를 계속해서 침략하러 가게 되는데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죠. 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전쟁에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쉽게 쇠퇴해요. 자, 왜냐하면 이미 점령한 나라들이 급격하게 점령한 나라들입니다. 충성도가 약할 수밖에 없죠. 충성도가 약한데 전쟁에서 계속 지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쉽게 그 다음부터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리오 3세 때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한 3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 했고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략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원전 492년에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리스를 갈 때에 배를 타고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한 300여 척의 배가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하다시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인 기원전 490년에 다시 다리오가 2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배 600척을 가지고 침략하게 됩니다. 600척과 2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가 크게 승리하게 돼요. 자, 이때의 유명한 전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때 다리오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게 되냐면 일단 그리스와 조금 떨어진 지역인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 군대들이 그쪽에 가서 다 대기를 했던 거죠. 이때의 그리스는 스파르타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함께 페르시아를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마라톤에 상륙할 줄 알았는데 일부만 상륙하고 페르시아의 배들이 다시 돌아서 그리스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마라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알려지기로는 전쟁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서 전해주는데 약 40km의 거리를 뛰어가서 전해주게 되고 그 전령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전령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로 만든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자, 페르시아가 우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전령을 보내게 되죠. 원래 스파르타와 함께 공조해서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기로 했는데 페르시아에 공조 요청을 했더니 지금 자기네들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을 급하게 그리스 아테네에 보내게 되는 거죠. 약 뭐 30km에서 40km 정도 거리가 됐다고 하고요. 한 3시간 만에 돌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우회하는 페르시아의 군대들을 바다에서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은 마라톤에서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군대가 우회해서 그리스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달렸던 거죠. 자, 이 당시의 전령들은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에 이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 말을 타고 전쟁을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령들이 다 뛰어다닌 거죠. 근데 우리는 40km나 뛰어가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 당시의 기준에는 원래 말을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30km, 40km 뛰는 게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전령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틀 만에 240km를 뛰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1시간에 무조건 10km 이상 뛴 거죠. 정말 대단한 체력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닌 거는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2차 정복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1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자멸했기 때문에 1차 공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쟁이 있기 전 1년 전에 기원전 491년에 이 그리스 지역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종의 의미로 물과 흙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거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정비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만 명의 군사를 준비했고요. 아테네 시민 8,000명과 그의 노예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10,000명을 채웠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약속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는 192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페르시아는 원래 배를 타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테네는 사방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전에 능한 나라이고 페르시아는 원래 땅으로 다니면서 점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게 익숙하거나 발달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굳이 배를 타고 가는 바람에 너무나도 쉽게 당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어쨌든 그리스 지역에 진출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그리스 지역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로 많은 군대를 이겼던 그런 이야기가 4대 해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산도 대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살라미스 해전이기도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는 각 지역의 46개국에서 군대를 모아서 1207척의 전함과 또 50개의 노로 움직이는 특별한 선박들을 이끌고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또 완전히 패하게 되죠.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좁은 지역에 가서 싸운 거예요.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리스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페르시아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 연합군 지역은 바다가 넓었기 때문에 좁은 지역을 통과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페르시아의 배들을 너무나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너무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그 지배권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이 아하수에로의 역사가 우리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있었던 역사이고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왕에 즉위한 지 20년째 될 때에 친위 대장으로부터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가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포로 기한 시대의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쇠퇴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쇠퇴하는 틈을 타서 마게도니아가 흥하게 되고요. 흥한 마게도니아가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페르시아가 점령한 땅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헬라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헬라 제국의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알렉산더의 여러 가지 자기가 원했던 꿈들이 있어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리고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단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정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페르시아의 전쟁과 그리고 쇠퇴하는 그 길목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나라들이 바뀌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쪼그라들고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